여러분은 혹시 키우는 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독립적인 눈빛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 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시간 여행을 떠나 성체와 기사, 그리고 암암계 미신이 지배하던 시대로 가볼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골골송을 부르는 고양이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몰려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양이는 시를 쓰는 수도색에 영감을 주는 뮤즈였거나 심지어 기사의 문장에 새겨진 상징이 되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 고양이들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순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존경받는 사냥꾼에서 대규모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이 혐오가 어쩌면 수백만 유럽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명해 볼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지금처럼 평범하게 고양이를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의 어떤 점이 숭배부터 죽음의 공포까지 그렇게나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세시대에 전개된 이 모든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격화했습니다. 고양이 머리를 한 바스테트 여신은 가정, 풍요, 그리고 기쁨의 상징이었죠.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고양이는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었으며 종종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와 함께 묘사되었습니다. 고양이들은 헛간을 설치류로부터 지켜주는 유용한 동반자였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유럽 전역의 원정에 고양이들을 데려갔고 이는 고양이들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서기 5세기경 중세가 시작될 무렵에는 유럽인들에게 고양이는 이미 매우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실용적이고 유용한 동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과 도시, 수도원과 성에서 살면서 쥐와 들쥐를 사냥하는 주된 임무를 수행했죠. 그러나 불과 몇 세기 만에 이 유익한 생명체가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불길만이 합당한 악마적 존재로 변모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초기 중세, 로마 제국 몰락 후 찾아온 소위 암흑기에는 삶이 매우 고되고 현실적이었죠. 사람들은 동물에 얽힌 복잡한 상징적 의미 같은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무엇보다 그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중세 마을이나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위생 상태는 형편없었고 쓰레기는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쥐와 생쥐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죠. 쥐는 단순한 해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달린 귀중한 곡식 비축분을 파괴했죠. 한 해의 흉년이 기근을 불러올 수 있었고 쥐떼의 침입은 겨우 모은 식량마저 깡그리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식량 안보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주적에 맞서는 생물학적 무기였죠. 당시의 법률은 이러한 고양이의 가치를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세기 웨일스에서는 선량왕 히웰, H.H.L. 디다의 법에 고양이의 정확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는 1페니, 눈을 뜬 후에는 2페니의 가치를 가졌죠. 그리고 첫 쥐를 잡은 뒤에는 그 가치가 양 한 마리 값에 맞먹는 4페니로 껑충 뛰었습니다. 왕실 창고를 지키는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엄청난 벌금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범인은 죽은 고양이의 몸을 꼬리로 매달았을 때 그 꼬리 끝이 겨우 바닥에 닿을 만큼 곡식을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양이의 사냥 능력이 얼마나 높이 평가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중세 살림에서 필수적인 부분, 즉 생존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톱니바퀴였습니다. 밤의 활동성, 무서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은 아직 공포심을 유발하기보다는 신비로우면서도 효율적인 사냥꾼의 본성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죠. 이 시기 고양이는 그저 고양이였습니다. 인간과 나란히 살아가는 유용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수도원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 교육, 학문의 요람이기도 했죠. 수도승들은 귀한 필사본을 베꼈으며 진정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설치류였습니다. 쥐와 생쥐들은 하룻밤 사이에 필사본 작성자가 평생에 걸쳐 매달린 노력을 망가뜨릴 수 있었고 값비싼 양피지 페이지들을 갉아먹어버렸죠. 따라서 수도원의 필사실, 스크립토리움에서 고양이는 사치가 아닌 필수품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지식을 지키는 조용하고도 빈틈없는 수호자였죠.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예는 9세기에 익명의 수도승이 필사본 여백에 쓴 아일랜드 시입니다. 이 시는 그의 고양이 판굴반에게 바쳐졌는데 그 이름은 하얀 방직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동적인 작품에서 수도승은 자신의 일과 고양이의 일을 비교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와 나의 고양이 판구르반은 비슷한 일을 하네. 그는 쥐를 사냥하고 나는 단어를 사냥하네. 그는 고양이가 발톱으로 쥐를 잡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 자신이 어려운 신학적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똑같다고 묘사합니다. 이 시는 그 시대 사람과 동물 사이의 따뜻하고 우애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기서는 고양이를 악마화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사냥을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단순히 유용한 것을 넘어 기쁨을 주고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였죠. 이러한 관계는 드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도승들이 고독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던 수도원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조용히 골골거리는 존재의 옆에 있다는 것은 진정한 위안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복잡했던 신학적 탐구와 대비되는 단순하고 조화로운 신의 창조 세계를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판구르반은 중세 고양이 역사 중 밝았던 면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음 세기로 나아갈수록 이 밝은 면에 대해 점점 더 적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시선을 돌려 바이킹의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용감한 항해자이자 전사들 역시 고양이를 극진히 아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럽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는 훌륭한 주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심지어 북미까지 장거리 항해를 하던 바이킹의 배, 즉 드라카르에서 고양이는 식량 비축분을 지켰습니다. 쥐들이 쉽게 갉아먹을 수 있는 밧줄과 돛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죠. 배에 고양이가 있다는 것은 성공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둘째, 고양이는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사랑, 미, 풍요, 그리고 전쟁을 관장하는 강력한 여신 프레이아는 두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가 끄는 전차를 타고 하늘을 여행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고양이들은 천둥의 신 토르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지위는 고양이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프레이아의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기에 고양이를 해치는 것은
곧 여신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 숲 고양이로 알려진 품종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바이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정됩니다. 이 크고 튼튼하며 털이 많은 동물들은 혹독한 스칸디나비아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바이킹 정착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고양이의 광범위한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그들의 뼈가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매장지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은 고양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아가 고양이는 단순한 실용적인 동반자를 넘어 가정의 안락함을 상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킹이 새로운 정착지를 세울 때 그들은 익숙한 생활 환경을 재현하고 새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과 씨앗, 그리고 물론 고양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처럼 바이킹의 세계에서 고양이는 필수적인 선원, 신화적인 상징, 그리고 가정의 수호자라는 다면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시대는 미신이라는 어두운 구름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전에 존재했던 인간과 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슬라브 지역을 살펴보면 훗날 유럽 전역에서 나타날 고양이에 대한 유사한 이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고양이는 집과 깊은 관련이 있었고 도모보이의 동반자로 여겨졌습니다. 집의 수호신인 도모보이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었고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 고양이를 가장 먼저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도모보이와 미리 소통하여 새 가족에게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털 색깔 역시 중요했습니다. 삼색 고양이는 행운을 가져다 주었고 훗날 유럽의 미신과는 반대로 검은 고양이는 도둑이나 악령으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최고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한다고 본 것이죠. 고양이는 안락함, 따뜻함, 평화로운 가정생활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양이의 골골거리는 소리는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슬라브 설화에는 이미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모습, 야행성 생활, 소리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빛나는 눈은 어두운 연관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양이는 마녀나 바바야가, 바바야가의 동반자일 수 있었습니다. 전래동화 속의 코트바윤, 콧바윤을 떠올려 보세요. 이 고양이는 이야기로 사람을 잠재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사악한 힘의 조력자라는 이 이중성은 매우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는 한순간에는 다정하고 집에서 길러지는 존재였다가 또 다른 순간에는 야생의 독립적인 포식자가 되는 고양이의 본성 자체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훗날 기독교 악마론의 씨앗이 떨어질 일종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교도적 믿음이 강했을 때는 고양이의 이 두 가지 본성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선과 악, 신성한 것과 악마적인 것으로 명확히 분리하려 했던 기독교가 들어서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러한 이중성이 자리 잡을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교도의 신, 영혼, 그리고 마법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제거되고 악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설화적 배경을 가진 고양이는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한때 존경받는 사냥꾼이자 포근함의 상징이었던 고양이가 어떻게 지옥의 화신, 악마의 존재로 전락했을까요? 그 답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른바 중세 성기 샹치 동안 유럽을 휩쓸었던 종교적, 사회적 격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톨릭 교회는 그 권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즉 이단 이투한 사상의 확산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단 중 하나는 특히 프랑스 남부에서 널리 퍼졌던 카타리즘이었습니다. 카타르파는 이원론 유엔론을 설파했는데 세상은 선하고 영적인 것, 신이 창조, 그리고 악하고 물질적인 것, 악마가 창조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 나뉜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이를 자신들의 교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단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 종교재판소, 즉 인퀴지션이 설립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용의자로부터 이단 행위나 악마 숭배를 자백받기 위해 종종 고문을 사용하며 신문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단자들의 비밀의식에 대한 온갖 믿기 힘든 소문들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갔습니다. 선전 활동은 전력을 다해 이루어졌습니다. 잔혹한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혐오스럽고 두려운 적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죠. 그리고 바로 이때 고양이가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하필 고양이였을까요? 첫째, 고양이의 독립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개는 충성과 복종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고양이는 홀로 돌아다니며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위계 질서에 익숙했던 중세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독립성이 교만함과 불복종으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악마와 연관되는 특성이었습니다. 둘째, 고양이의 야행성 생활 방식과 조용함입니다. 중세 사람들에게 밤은 곧 악령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을 번뜩이며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고양이는 이러한 사악한 존재들의 완벽한 동반자 역할에 이상적인 후보였습니다. 셋째, 이전에 언급했듯이 프레이야, 에프레야, 여신과 같은 이교도 이조투, 숭배와의 연관성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이교적인 것은 모두 악마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완벽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단과 싸우는 교회의 선전이 기존의 민간 미신과 공포에 더해지면서 고양이는 모든 은밀하고 이교적이며 이단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악마적인 것에 편리하고 시각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악마화된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 중 하나는 카타르파와의 의도치 않은 연관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카타르파는 프랑스 남부를 휩쓴 강력한 종교 운동이었고 교회는 이들을 상대로 알비 십자군으로 알려진 대대적인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통해 카타르파가 단순한 이단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사탄 숭배자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언어적, 선전적 왜곡이 일어납니다. 독일어 일부 방언에서 이단을 의미하는 캐처라는 단어가 수컷 고양이를 뜻하는 카테오와 발음이 매우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한 발음의 유사성은 선정아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카타르 이단들이 악마가 빙의된 고양이를 숭배한다는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파가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비밀밤 모임에서 고양이의 꼬리 아래에 입을 맞춘다는 식의 끔찍한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되풀이되면서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 대중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단자의 이미지와 고양이의 이미지는 완전히 합쳐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카타르파 스스로는 고양이와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으며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을 설파했기에 이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반대로 신격화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적을 폄하하기 위해 조작된 순수한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가져온 파장은 고양이들에게만은 참혹했습니다. 이단자들이 고양이를 숭배한다면
고양이는 곧 이단적이며 악마적인 피조물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교육받지 못한 중세 사람들에게는 매우 쉽게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양이는 우연한 발음의 유사성과 의도적인 비방으로 인해 교회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과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명성에 가해진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타격 중 하나였으며 그 악영향은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악마와 연결짓는 시각이 이전까지는 소문이나 선전에 불과했다면 1283년에는 최고위층에서 공식적인, 즉 문서화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라마의 소리라는 뜻의 Vox in Rama라는 이름의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독일의 황제와 성직자들에게 보내졌으며 교황의 관점에서 독일에 만연하고 있던 이단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단인 루시퍼 숭배자들이 벌인다고 추정된 의식에 대한 아주 세밀한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중심에는 바로 검은 고양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교황의 문서에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Vox in Rama에 따르면 이단들의 비밀 지표에서는 먼저 거대한 두꺼비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신참자는 이 두꺼비에게 입 맞추었고 그 순간 창백하고 야위게 변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신비로운 창백하고 마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교도들은 그 사람에게 키스함으로써 가톨릭 신앙을 완전히 잊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 보통 홀에 서 있던 석상에서 개만한 크기의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 고양이는 꼬리를 세운 채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신참자부터 시작해서 교단의 지도자까지 이 고양이의 꼬리 아래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행위가 끝나자 촛불은 꺼지고 낭유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단순히 소문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소문들을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만들었고 이로써 교황청의 권위와 무게를 부여했습니다. 이 교서는 사실상 수많은 고양이들, 특히 검은 고양이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 재판관들과 일반 대중들은 모든 고양이를 잠재적인 악마의 화신으로 볼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민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Vox in Rama는 대규모 집단 공포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단 사냥은 곧 고양이 사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문서는 권위가 부여된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비이성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교황 측서 Vox in Rama와 그 후 이어진 선전 활동이 만들어낸 악마 고양이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악한 영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상에 현신한 사탄 그 자체, 즉 구체적인 물리적 형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기록된 의식들을 보면 고양이는 예수를 대신하는 숭배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고양이의 꼬리 밑 혹은 엉덩이지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십자가나 성직자의 손에 입 맞추는 행위를 조롱하고 비웃는 패러디였습니다. 과거 일부 문화권에서는 보호의 색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검은색은 이제 어둠, 죄악, 그리고 악마를 상징하는 색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개만한 크기라는 묘사는 고양이의 비정상적이고 괴물 같은 본질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가 뒷걸음질 치며 움직였다는 것은 신성한 질서가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악마적인 모든 것은 신성한 것에 대한 역전이자 패러디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설교,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는 그림을 통해 활발하게 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고양이의 독립적인 행동은 이제 교활함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모습은 마녀들의 사반 모임, 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진정시켰던 가르랑거리는 소리조차도 이제 악마의 중얼거림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소리 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능력, 유연성과 민첩함.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뛰어난 사냥꾼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악마적인 본질의 증거였습니다. 고양이는 어둠, 미지의 것, 유혹과 죄악에 대한 공포 등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담는 완벽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집집마다 가까이 있었지만 동시에 낯설고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존경을 불러일으키던 이 신비로움은 이제 의심과 증오를 낳았습니다. 중세 사람들의 세계관은 종교로 완전히 관통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매우 희미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황이 악마가 검은 고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곧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난 검은 고양이 한 마리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유혹할 새로운 영혼을 찾아다니는 어둠의 왕자 그 자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고양이 악마라는 연관성은 대중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전역에서 불붙기 시작한 마녀 재판의 주요 이념적 동력 중 하나가 되었죠. 15세기부터 17세기에 절정에 달했던 마녀 사냥은 그 뿌리가 바로 이러한 중세의 공포에 있었습니다. 마법에 대한 거의 모든 비난은 동물 형태의 조력자 악령인 페밀리어, 파밀리알, 언급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밀리어는 대부분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악마는 마녀가 저주를 내리고 사람이나 가축에게 병을 옮기고 우물에 독을 타는 등 사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러한 조력자를 주었다고 여겨졌습니다. 미신에 따르면 페밀리어 고양이는 마녀의 몸에 있는 특별한 마녀의 표식을 통해 마녀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독신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외딴 곳에 사는 여성은 자동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녀가 악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물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종교 재판소의 신문 기록에는 고문으로 받아낸 수많은 자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백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고양이가 말을 걸고 마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심지어 악마로 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를 어깨에 얹은 마녀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원형 아키타입이 되었고 민속, 문학, 예술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너무나 강력해서 수백 년을 거쳐 살아남았으며 오늘날까지도 가장 잘 알려진 할로윈 상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종교적인 편집증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여성 혐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독립적이고 신비로운 동물에 대한 증오는 독립적이고 규범에서 벗어난 여성에 대한 증오 및 공포와 뒤섞였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얽히게 된 것입니다. 여성이 마녀로 고발된다는 것은 종종 그녀의 반려동물에게도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마치 하나의 악마적 동맹을 이루는 두 조각인 것처럼 주인과 함께 화형대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는 너무나 극심해서 이 동물들이 말 그대로 법정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른바 동물 재판이 만연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진지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만약 동물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가령 돼지가 갓난아기를 물어 죽이거나 황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그 동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동물에게 변호사가 지정되었고
증인이 소환되었으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보통 교수형이나 화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고양이 역시 이 재판의 피고로 서게 되었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오직 마법 마녀술과 악마 숭배와의 연루 혐의로 심판받았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15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몇몇 고양이들이 마녀의 사형마 역할을 했으며 마녀들의 지표인 사바트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광장에서 대중이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재판 과정은 단순한 잔혹 행위가 아니었고 그 속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공개 처형은 공동체에서 악마를 몰아내는 정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선이 악을, 질서가 혼돈을 이기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물의 육체를 파괴함으로써 그 안에 깃든 악마적인 본질 또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들은 대중의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법과 질서의 권위인 법정까지 고양이가 사탄과 공모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 위협은 실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이 위험한 피조물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열렸던 도시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격렬한 비난, 증인들의 증언,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마침내 고양이에게 내려지는 엄숙한 사형 선고까지. 이는 분명 일종의 부조리극이었지만 그 재판에 참여한 이들과 구경꾼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공포와 미신을 확인시켜주는 지극히 심각한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은 수많은 미신을 낳았고 그중 상당수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지르는 것에 대한 미신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를 불행을 알리는 확실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의 모습을 한 악마나 마녀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깨 너머로 침을 뱉거나 손가락을 꼬거나 아예 다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고양이는 잠자는 아기의 숨을 훔치거나 질병을 퍼뜨리거나 바다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병든 사람의 침대에 뛰어오르면 그것은 곧 임박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마녀뿐만 아니라 이단자, 나병 환자, 그리고 그 외 사회의 불황자들과도 연관되었습니다. 고양이의 그 어떤 특이한 행동이라도 모두 불길한 징조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단순한 골골거림조차도 불길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신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덧붙여 나갔습니다. 미신은 민속 문화의 일부이자 세계관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대규모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물에 빠뜨리고 불태우고 돌로 쳐 죽였으며 심지어 종탑에서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검은 고양이가 특히 취약했지만 어떤 고양이든지 의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집고양이는 보호자이자 동반자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쪽으로 변모했습니다. 공포와 무지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종 전체를 향한 비이성적인 전쟁은 유럽의 많은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채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취약한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치류의 천적을 파괴했고 이러한 근시안적인 행동의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를 향한 증오가 드러난 가장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태 중 하나는
큰 명절이나 축제 때 행해지던 이 동물들에 대한 의례적인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특히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이프르 와이프레라는 도시는 악명 높았습니다. 이곳에는 카텐스투트, 카텐스토에트, 즉 고양이 행진이라 불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도시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시청 종탑에서 살아있는 고양이들을 던져 내렸습니다. 이 야만적인 관습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도시에서 악령을 쫓아낸다는 의미이거나 고대 기독교적으로 재해석된 이교도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악과 마법의 현신으로 여겨져 도시의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이 전통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오다가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폐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의식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하지 축제인 성 요한 축일 세인트 존스 데이에 고양이를 태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파리의 그레브 광장에는 높은 장대가 세워졌고 그 아래에는 장작불이 피워졌습니다.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특별한 우리나 자루에 넣은 뒤 불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동물들은 군중의 환호와 야유 속에서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때로는 왕까지도 이 처형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불타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악령을 쫓아내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고양이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파괴될 수 있고 또 파괴되어야 하는 상징, 즉 의례적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양이 대량 학살은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축적된 분노와 공포를 분출하는 통로였으며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고양이 개체 수에게는 이것이 실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 중 하나인 흑사병, 즉 페스트 역병가 유럽을 덮쳤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 역병은 유럽 대륙 인구의 30%에서 많게는 90%까지 앗아갔습니다. 도시는 황폐해지고 사회 경제적 구조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하늘의 징벌이라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흑사병균의 주요 매개체가 검은쥐에 기생하는 벼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끔찍한 아이러니에 직면합니다. 그로부터 200년 전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유럽인들은 쥐의 가장 중요한 천적인 고양이를 대량으로 의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물론 고양이 박멸이 팬데믹의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흑사병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복잡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쥐 개체 수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도시와 마을은 말 그대로 쥐떼로 들끓었습니다. 곡물 창고, 가정집, 심지어 선박까지 쥐가 없는 곳이 없었으며 쥐 한 마리당 수십 마리에 감염된 벼룩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 자신의 손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퍼지기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설치류와의 싸움에서 작은 털복숭이 동맹군을 없애버렸고 결국 역병과 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신과 무지우츠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악마를 쫓아낸다며 고양이를 불태웠던 사람들은 사실상 진짜 생물학적 역병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만약 유럽인들의 고양이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들을 악마로 박해하는 대신 여전히 훌륭한 사냥꾼으로 소중히 여겼다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비극은 인류가 치러야 했던 잔혹한 역사적 대가이자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병이 절정에 달하자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책임질 대상을 찾아 나섰다. 병의 확산에 대한 비난은 유대인, 나병 환자, 그리고 마녀들에게까지 쏟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남아있던 집이나 지역에서는 역병의 기세가 상대적으로 덜 맹렬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고양이가 쥐를 잡고 그 쥐들이 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아주 느리기는 했지만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깨달음은 아니었다. 뿌리 깊은 미신은 너무나 강력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양이가 오히려 역병을 불러온다며 비난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여론의 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끔찍한 죽음의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은 막연한 미신적 두려움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명성이 회복되기까지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렸다. 가장 무서웠던 첫 역병의 물결이 지나간 후 생존자들은 세상을 다시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고양이는 없어서는 안 될 설치류 퇴치자로 다시금 평가받았다. 일부 도시의 행정당국은 쥐의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 고양이 사육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물론 오래된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법이나 마녀와의 연관성에 대한 비난은 고양이를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하지만 고양이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즉 대량 학살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은 역설적으로 고양이를 완전한 절멸에서 구원해냈다. 흑사병은 인간이 태고 적부터 고양이가 그들의 삶에서 수행해온 단순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복귀이자 재활의 과정이었다. 고양이는 다시 인간의 신뢰와 사랑을 쟁취해야 했고 그 길은 길고 험난했다. 온갖 악마화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의 삶에는 고양이가 놀랍게도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했던 한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장학 헤럴드리입니다. 문장학은 기사들의 신원을 전장이나 마상 시합에서 확인하기 위해 중세에 탄생한 문장과 상징의 체계입니다. 방패 위의 모든 상징은 고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사자, 독수리, 그리폰, 용 같은 강력한 동물들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악마의 창조물로 여겨지던 동물이 어떻게 고귀한 기사의 문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문장학에서 고양이가 완전히 다른 가치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독립심, 자유, 그리고 경계심을 의미했습니다. 고양이 문장과 함께 자주 사용되던 모토는 장갑 없이 고양이를 건드리지 마라, touch not the cat but a glove 였습니다. 이는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적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문장 속의 고양이는 또한 교활함, 민첩함,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즉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고양이 문양은 부르고뉴, 스코틀랜드, 그리고 독일의 일부 명문가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씨족이 연합한 스코틀랜드의 채튼 차탄, 클랜은 스코틀랜드 야생 고양이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족장은 위대한 고양이 에모라이얼 차탄라는 칭호를 가졌을 정도입니다.
이는 미신에 사로잡힌 일반 서민들과 달리 귀족이나 기사 계층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전사나 봉건 영주에게 있어 고양이의 특성, 즉 독립심, 전투 준비 태세, 경계심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이었습니다. 문장학 속의 고양이는 마녀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유와 무용우용을 상징하는 고귀하고도 위험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중세시대에 고양이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은 시기, 같은 사회 내에서 고양이는 광장에서 악마의 자식으로 몰려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용맹함의 상징으로 기사의 방패 위에 자랑스럽게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층들은 어땠을까요? 왕이나 여왕 혹은 강력한 봉건 영주들 또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삼았을까요? 아쉽게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귀족 옆에서 자주 그려졌던 사냥개와 달리 고양이는 공식 기록이나 화려한 초상화에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들은 남아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활동했던 유명한 리슐리오의 추기경은 고양이 수집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에게 독특한 이름을 붙여주고 애지중지 돌봤다고 하죠.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도 고양이가 궁정에 살았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세기 영국 왕 에드워드 2세의 왕비였던 프랑스의 이자벨라는 반려동물을 가까이 두었던 것으로 유명하며 그 중에는 분명 고양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헝가리의 러유시 대왕 역시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과 궁궐의 고양이는 일반 평민들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용적인 역할, 즉 쥐를 잡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거대한 주방과 창고, 지하실을 갖춘 성은 쥐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량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양이의 존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업무용 고양이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애교 많은 고양이와 교감하는 여왕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머물렀으며 역사에 기록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문화에서 고양이는 매나 사냥개처럼 군주의 동반자로서 인정받는 고귀한 동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거주지에 고양이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계층의 최상위에서도 미신적인 두려움보다는 실질적인 효용성이 더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왕궁의 고양이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분명 가치 있고 필수적인 궁궐의 구성원이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회화에서는 고양이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중세사본, 특히 화려하게 장식된 채색 필사본에서는 이 고양이들을 꽤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고양이의 이미지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고양이를 그들의 가장 익숙한 역할인 쥐, 사냥꾼으로 보게 됩니다. 종종 종교 텍스트의 여백에 신과 영혼 구원에 대한 진지한 논의 옆에 화가였던 수도사는 재미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고양이가 쥐와 놀거나 쥐를 쫓는 모습 같은 것 말입니다. 마지널리아, 마지나리아라고 불리는 이 그림들은 엄격했던 책의 세계에 유머와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 숙고하지만 작은 드라마가 있는 지상의 삶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고양이는 그저 민첩하고 장난기 많은 동물, 즉 고양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필사본 속의 고양이는 종종 우의적, 유의대인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화나 비유에서
고양이는 게으름, 강요함 혹은 위선을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먹기 전에 가지고 노는 장면은 죄인의 영혼을 가지고 노는 악마의 잔혹성과 기만적인 애정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장면에서는 고양이가 때때로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 옆에 그려져 배신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타락 원죄 장면에서 이브 옆에 그려져 유혹을 암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 부여도 있었습니다. 수태고지나 탄생 장면에서 성모 마리아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든 고양이는 가정의 안락함, 평화, 그리고 패배한 악을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세의 화가들은 고양이의 이미지를 맥락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상징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고양이에 대한 인식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면서도 동시에 악마적인 강요함의 의인화였습니다. 이러한 필사본 속 미니어처들을 연구하는 것은 중세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동물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각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양이는 미술뿐만 아니라 중세 문학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미 언급된 판구르반, 판굴반에 관한 시 외에도 고양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많은 다른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12세기에서 13세기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풍자서사시 모음집인 르나르의 로망 로만 디 레나트입니다. 주인공은 교활한 여우 르나르이며 그의 끊임없는 숙적 중 한 명이 바로 고양이 티베르입니다. 여기서 티베르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영리하고 신중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강하고 때로는 자만심 때문에 공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는 악의 화신이라기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전형적인 봉건 영주 중 한 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고양이는 아이소포스의 고대 전통을 이어받은 우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짧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에서 고양이는 대개 교활함, 위선, 그리고 숨겨진 위협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늙은 쥐가 동료들에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접근하는 소리를 듣자고 조언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훌륭하지만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일컫는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14세기 영국에서는 제프리 초서가 그의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당시의 삶과 풍속을 묘사하는 일상적인 장면의 일부로 고양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민담 또한 존재했습니다. 중세의 뿌리를 둔 유명한 장화시는 고양이의 원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고양이는 종종 마법의 조력자 혹은 트릭스터로서 등장하며 자신의 교활함과 기질을 발휘하여 주인이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고양이의 문학적 이미지는 회화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는 고양이에 대한 인간의 감정 스펙트럼 전체를 반영합니다. 즉, 그들의 민첩함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부터 교활함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까지 말입니다. 문학은 대중의 인식을 기록하고 형성했으며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인간 곁에 사는 이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변함없이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실용적인 가치 부여에서부터 악마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세시대 그들의 법적 지위가 지극히 모호하고 이중적이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웨일스 등 초기 유럽 지역의 법전들, 이른바 야만족 법전에서는 쥐를 잡는 고양이를 매우 귀중하게 여겼으며 이를 살해했을 경우 엄중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법률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소중한 재산이며 이에 대한 훼손은 반드시 배상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이와 유사한 법률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센 지방에서는
고양이를 훔치는 행위에도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고양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소유한 유용한 자산, 즉 움직이는 재산으로서 보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에 대한 악마화가 심화되면서 그들의 법적 지위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마녀의 사형마나 악마의 화신으로 인정되면 그 즉시 법적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더 이상 법의 객체가 아닌 종교적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아무런 처벌 없이 파괴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신에게 축복받을 만한 경건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속법이 헛간에서 쥐를 잡는 농부의 고양이를 보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법의 범주, 특히 교회법적 관점에서 마법을 부린다는 의심을 받은 홀로 사는 노파가 기르던 고양이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맥락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동물을 유용한 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악마의 하수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고양이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물에 대한 단일하고 보편적인 법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단편적이었고 종종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소유권을 규율하는 세속법은 신학적 교리에 기반을 둔 교회의 규정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당대 사람들의 정신적 혼란을 반영했으며 고양이의 처지를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안정적인 법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편견, 근거 없는 소문, 그리고 맹목적인 종교적 열정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중세시대를 통틀어 선박에서 고양이가 차지하는 역할은 특별하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항해는 길고 위험했으며 무역과 탐험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상선이든 군함이든 거의 모든 배에는 한두 마리의 고양이가 항상 승선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극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첫째, 식량 보호였습니다. 배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먹을 식량을 싣고 다녔는데 배 안의 쥐들은 이 식량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선원들을 굶주림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을 만한 수단이었습니다. 둘째, 배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쥐들은 밧줄, 돛, 목조 구조물 등 모든 것을 갉아먹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장비가 손상되는 것은 곧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단순한 쥐잡이를 넘어 선박의 안전과 온전함을 지키는 보증서와 같았습니다. 셋째, 미신이 많은 선원들은 고양이에게 신비로운 힘을 부여했습니다. 배에 고양이가 있으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고양이는 행동을 통해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고양이가 장난치며 놀면 순풍을 기대했고 재채기를 하면 비가 올 징조로 봤으며 털을 거슬러 세수하면 폭풍이 닥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선박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배의 폭풍과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 끔찍한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고양이는 승무원들의 정식 일원이자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고양이는 집 같은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살았지만 선원들은 고양이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립된 선박이라는 폐쇄된 남성 집단 내에서는 마녀나 악마에 대한 육지 미신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의 삶은 그들만의 법칙을 따랐으며 실용적인 이득과 오랜 시간 검증된 뱃사람들의 징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선박 고양이는 생존, 행운, 그리고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 뱃사람들 덕분에 고양이들은 새로운 대륙과 섬으로 건너가며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육지에서 고양이가 화형당하던 시절에도 바다에서는 귀한 부적이었고
대체 불가능한 조수로서 대항해 시대에 중요한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고양이의 삶과 그에 대한 인식은 고양이가 도시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시골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농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골 지역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실용적인 태도가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농부들은 고양이를 최우선적으로는 수확물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여겼죠. 고양이는 쥐들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농부들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시골에서는 마법이나 마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민간 미신은 존재했지만 그것들은 오래된 민속의 일부였을 뿐 도시에서처럼 항상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시골 고양이는 반야생적인 존재였습니다. 집 주변에 머물긴 했지만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했죠. 사람들이 특별히 먹이를 주는 일은 드물었고 고양이와의 관계는 감상적이기보다는 철저히 실용적인 파트너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중세 도시는 인구 과밀, 비위생, 질병, 그리고 심각한 사회적 대조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중적인 공포와 집단 히스테리가 발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종교 재판, 즉 인퀴지션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곳 역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단과 마법의 공포를 묘사하는 소책자나 교황의 교서를 읽을 수 있는 문맹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죠.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사는 도시 고양이는 의심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시골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독신 여성은 그저 평범한 풍경의 일부였지만 도시에서는 순식간에 고발과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시에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길고양이들도 많았습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이 길고양이 무리들은 공포심을 유발했고 쉽게 악령과 연관지어졌습니다. 도시는 고양이의 악마적 본성에 대한 생각을 포함해 새로운 사상이 확산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고양이 혐오의 유행은 도시에서 시작해 점차 시골로 퍼져나갔지만 농촌에서는 현실적인 상식이 비이성적인 공포의 물결에 더 오랫동안 저항했습니다. 피, 점액, 황담즙, 흑담즙 등 4가지 체액에 대한 학설의 기반을 둔 중세의학은 질병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모든 분야에서처럼 의학 분야에서도 고양이의 역할은 매우 모순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양이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고양이 신체 일부를 다양한 약재로 만들라는 처방전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기름은 통풍 치료제로 여겨졌고 말려서 가루로 낸 고양이 배설물은 특정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매우 야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동물을 의학에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양이는 어떤 신비한 기운도 없는 단순한 생물학적 재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양이는 질병 확산의 주범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고양이가 아기의 숨을 훔쳐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녀들이 고양이 사형말을 이용해 사람이나 가축에게 다양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양이의 숨은 유독하며 털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졌죠. 흑사병을 포함한 전염병이 돌 때는 고양이를 개와 함께 전염병의 매개체로 간주하여 학살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염의 실제 전파 경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의 두려움과 편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양이를 죽여 약을 만들었지만 다른 경우에는 고양이가 퍼뜨린다고 믿는 병을 막기 위해 또다시 고양이를 죽인 것입니다. 이는 중세의학과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만연했던 혼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학적 접근 방식은 부재했고 치료와 마법, 그리고 미신 사이의 경계는 거의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항상 그랬듯이 이러한 모순의 중심에 서서 때로는 신비로운 약이 되었다가 때로는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가장 긍정적인 상징 중 하나가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졌지만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로 고양이가 상징하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고양이가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 리베르탓 옆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는 개와 달리 고양이가 가진 독립적이고 복종하거나 봉사하기를 꺼리는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행동하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로마인들에게 이 상징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이 상징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일부 문장학 헤랄디츠 전통 속에서 명맥을 유지했죠. 고양이와 자유에 대한 표어가 담긴 문장은 바로 이 고대 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계층 구조와 봉건적인 종속 관계를 기반으로 했던 중세 사회에서 독립이나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은 중심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복종, 오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요 미덕은 겸손, 순종, 그리고 영주 생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고양이의 독립성은 고귀한 자유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악마적인 교만의 징표로 더 부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고대의 상징은 중세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고 그저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훨씬 나중인 르네상스 시대, 특히 인본주의, 인권, 자유와 같은 개념이 다시 중요해진 근세에 이르러서야 독립의 상징으로서의 고양이 이미지가 유럽 문화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세에는 고양이의 이러한 본성 자체가 오히려 의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살기에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존재였고 이는 엄격한 봉건 체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눈에 고양이를 낯설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고양이 박해 이야기를 들으면 유럽인 전체가 이 동물들을 끔찍이 싫어했고 모두가 박멸에 나섰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양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증오라는 이 신화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고양이의 실용적인 이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농부들, 선원들, 필사본을 제작하던 수도사들, 창고 주인들. 이 모든 이들은 여전히 고양이의 뛰어난 사냥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에게 고양이는 악마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둘째, 박해가 일어난 지역적 분포가 매우 불균등했습니다. 고양이 혐오가 가장 극심했던 곳은 종교 재판이 강력했고 이단과의 투쟁이 활발했던 독일 지역, 프랑스, 스위스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영국에서의 고양이에 대한 태도는 훨씬 더 온건했습니다. 영국에는 대규모 고양이 소각이 없었으며 미신 역시 비교적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광적인 편집증이 지배했던 지역에서조차 공식적인 선전과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고양이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 기록에는 남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관계들입니다. 아기가 새끼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 홀로 사는 여인이 반려동물에게 느끼는 애착, 수도사와 수도원의 고양이 사이의 우정. 이 모든 것은 공식적인 악마학 데모놀로지와 공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양이를 숨기고 지켜주었으며 미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시대를 모든 사람이 고양이 사냥에 나섰던 시대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는 깊은 모순이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주입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는 대중의 실용적인 지혜, 실제적인 필요성, 그리고 단순한 인간적 애착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증오는 강력했지만 결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가 마녀술과 그토록 깊이 연관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성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중세 사회에서 여성은 철저히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아내와 어머니의 기능으로 한정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틀에 맞지 않는 여성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과부, 노처녀, 혹은 약초를 다루는 치료사나 산파 같은 이들이었죠. 이들은 대개 홀로 살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약초 다루는 법 같은 지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심과 동시에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운 여성들의 반려동물은 아주 높은 확률로 고양이였습니다. 가족과 사회적 지위를 잃은 여성에게 고양이는 유일한 가까운 존재, 즉 온기와 애정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특히 핍박받던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런 여성에게서 피난처와 먹이를 얻을 수 있었죠. 이 둘 사이에는 상호 지원과 더불어 사회에서 배척당한 자라는 비슷한 지위에서 오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이 연합, 즉 독립적인 여성과 독립적인 동물 간의 결합은 가부장적인 의식으로 볼 때 극도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운 정해진 질서에 전혀 맞지 않았죠. 여성은 고양이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있어야 했으며 고양이는 애정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쥐를 잡는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동반 관계는 잘못된 것, 즉 악마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끄는 여성, 그리고 인간에게 쉽게 복종하지 않는 고양이. 이 둘은 모두 기존의 위계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여성들과 그들의 반려동물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성 고양이의 유대관계는 범죄로 규정되고 악마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녀술과의 싸움을 넘어선 여성의 독립성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불행하게도 그 혐오스러운 독립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중세 건축물 속에도 고양이는 자신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아주 소박하지만요. 바로 고양이 구멍 캣홀 또는 고양이 문이라 불리는 작은 통로입니다. 이것은 문, 벽 또는 대문 아래쪽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매우 단순했죠. 고양이가 집, 헛간 혹은 수도원에서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죠. 이 단순한 발명품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당시 사람들이 쥐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이를 실내에서 길렀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고양이는 쥐가 숨어 있을 만한 모든 구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둘째, 이는 고양이의 특성을 인정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양이가 밤에 활동하는 사냥꾼이며 하루 중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용 통로를 만든 것은 고양이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고양이 문은 유럽 전역의 오래된 건물들, 즉 성, 교회, 농가 등에서 발견됩니다. 이 흔적들은 모든 미신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삶의 측면이 종종 우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거입니다.
낮에는 고양이의 사악한 본질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지라도 저녁에는 쥐를 잡는 자신의 고양이를 위해 문의 구멍을 조용히 내주었던 것이죠. 이 작은 건축 요소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이중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미신적인 두려움과 당장의 생활 필수품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학 서적 속에서 고양이가 어떤 존재로 묘사되었든 상관없이 실제 가정에서 고양이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고양이들이 내는 소리, 즉 골골거림과 야옹거림 역시 중세시대에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골거림은 독특하면서도 그 본질이 오늘날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현상으로 특히 사람들에게 큰 의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수도원 독방의 고요함 속에서는 이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해주는 소리, 곧 가정의 안락함과 조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의심이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는 똑같은 소리가 금세 섬뜩하고 불길한 색채를 띠었습니다. 이 기묘한 울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혹시 내면에 숨겨진 어떤 사악한 힘의 발현은 아닐까? 사람들은 그 소리의 본질을 알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쉽게 악마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실제로 마녀로 기소된 여성의 무릎에 앉은 고양이가 골골거리는 소리는 마치 고양이가 여성에게 주문을 속삭이는 듯하다는 이유로 그녀가 악마와 결탁했다는 증거로 법정에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야옹거림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먹이나 관심을 요구하는 일상적인 야옹소리는 대체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발전기 때 특히 심한, 시끄럽고 날카로운 고양이들의 밤의 합창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흡사한 이 밤의 울부짖음은 마치 마녀들의 샤바트 악마 숭배 모임. 소리 같았으며 어둠의 이를 도모하기 위해 모인 악마들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마녀들은 고양이의 언어를 이해하고 야옹거림을 통해 자신들의 사형마 파밀리아와 비밀스럽게 대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듯 고양이가 내는 그 어떤 소리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가짐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징조와 계시가 느껴지던 그 시절, 고양이의 소리는 온갖 미신적 해석이 싹트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고, 이는 결국 이 동물들에 대한 의심 가득한 시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에 고양이를 향해 생겨난 유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던 수많은 공포와 편견은 형태만 약화되었을 뿐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잔존해 있습니다. 길을 가로지르는 검은 고양이에 대한 미신은 마녀의 악마적인 조수, 즉 패밀리어에 대한 중세시대의 공포가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악마를 믿지 않더라도 불운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을 하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빗자루를 탄 마녀가 어깨에 검은 고양이를 얹고 있는 모습은 중세시대의 마녀 재판 덕분에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클리셰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를 동화책, 영화, 그리고 할로윈 카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교활하고 음흉하며 자기 마음대로인 동물이라는 생각 자체가 고양이의 독립성이 악마의 오만함으로 해석되던 그 시절의 메아리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는 여전히 무조건적인 충성과 우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행운을 가져다주는 수호자로서의 긍정적인 고양이 이미지 역시 중세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흔드는 일본의 마네키네코 조각상이나 검은 고양이를 집에 두면 행운이 온다는 영국의 믿음은
여러 문화권에서 공존했던 대안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의 예시들입니다. 중세시대 고향의 역사는 단순히 흥미롭거나 끔찍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 무지, 그리고 선전이 어떻게 무고한 존재를 쉽게 우리의 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한 비이성적인 믿음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배움으로써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멀고도 모순적인 중세시대의 그림자가 우리 문화와 잠재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세시대 속 고양이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흥망성쇠가 가득했던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곡간을 지키는 없어서는 안 될 사냥꾼이자 수도사들의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가 화형대에 올려진 악마의 화신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사 문장의 자유로운 상징이었다가 마녀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기도 했죠. 이 비극의 정점은 단연코 흑사병이었습니다. 쥐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던 고양이를 없앰으로써 중세 유럽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잔혹하고 피해 대가를 치른 교훈이었고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각을 되돌아보고 고양이에게 합당한 자리를 아주 천천히 뒤늦게나마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 고양이의 역사는 그 시대의 모든 공포, 희망, 오해, 그리고 모순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는 숭배와 증오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한지, 그리고 이념과 대중의 히스테리에 의해 그 감정이 얼마나 쉽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거나 놀라웠나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